네,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해주실 분은 정진아 교수님이시고요. 간단한 양력은 이제 그 서울대학교에서 석사 마치시고 지구환경 시스템공학부, 그다음에 퍼듀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시고, 그다음에 텍사스 대학, 텍사스 A&M 코퍼스 크리스티에서 이제 교수님 하시다가 얼마 전에 이제 퍼듀로 부임하셔가지고 지금 퍼듀에서 토목공학과 시빌 엔지니어링이죠. 시빌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교수님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분야는 지오매틱스입니다. 지오매틱스. 그래서 시빌 엔지니어링 안에도 뭐 마찬가지로 한국이랑 마찬가지로 뭐 집안 구조 뭐 다 CEM까지 다 있는데 지오매틱스 분야에 그 교수님이 4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정진아 교수님께서는 최근에 이제 UAV나 UAS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농작물 모니터링 하는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그 하고 계시는 연구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고요. 그 제목은 이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The Unreasonable Effectiveness of Big Geospatial Data라는 발표 제목이 되겠습니다. 발표는 한 45분 정도 부탁드렸고요. 끝나고 나서 자유롭게 그 질의응답 나눌 시간이 있으니까요. 또 그 시간 또 궁금한 거 있다면은 잘 메모해놨다가 그때 좀 많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홍국 교수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기회 제공해 주셔서 저희 연구실에서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 소개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오늘 그 김홍국 교수님한테 발표 부탁을 받고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보다가, 사실 너무 이렇게 학문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 연구실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커리어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태어났을 때 그때 시점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태어났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태어나서 저희 아버님께서 그 초등학교, 그때 당시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교사로 일하고 계셔서 제가 저기 남쪽에 있는 노화도라는 섬에 가서 한 3살 정도까지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다시 제가 3살 때쯤 됐을 때 저희 아버님께서 광주로 다시 부임을 받으셔서 광주광역시에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까지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에서 이렇게 이 발표를 시작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한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지금 지도에 보는 저 정도가 제가 알고 있는 세계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쭉 보내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한 번에 실패를 맛보고 재수를 거쳐서 서울로 대학교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대학교 1, 2학년 시절에는 정말 후회 없이 열심히 놀았고요. 그래서 군복무를 마치고 제가 다시 복학을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제 기억이 2001년도였던 것 같은데 2001년도에 복학하고 그해 여름에 제가 이제 그 요즘 버킷리스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럽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배낭여행을 가고자 마음을 먹고 제가 유럽 여행을 가게 되면서 정말 새로운 걸 그때 당시에 깨달았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뭐 무작정 유럽 여행이나 한번 가보자 하고 이렇게 갔었는데, 막상 나가서 보니까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조그만 나라인지, 정말 얼마나 더 넓은 세계가 정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저희가 뉴스 통해서 보긴 하지만 직접 이렇게 몸으로 나가서 체험을 하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유럽 배낭여행을 다니면서 사실 그때 당시에 그 유학이라는 걸 꿈꾸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복학을 해서 학부를 마치고 유학을 가야겠다고 결심을 했다가, 유학을 가기 전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먼저 2003년도에
제가 그 서울대학교 그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안에 있는 그 자원공학 전공으로 석사를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박형동 교수님 연구실 밑에서 석사를 진행하고요. 그때 당시 했던 연구가 이렇게 그 지하수 모델링 하는 연구하는 그룹과 같이 해서 시추공 자료들을 어떻게 그 GIS 데이터베이스에 구축을 하고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검색하고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들을 정리해서 지하수 모델링 하는데 어떻게 인풋 자료를 넘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해서 제가 석사 연구를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석사 연구를 진행하고 이제 석사를 마치고 나서 2005년도에 부푼 꿈을 안고 바다를 건너 미국으로 건너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버듀 대학교로 박사과정을 건너오게 됐고요. 버듀 대학교의 토목공학과에 있는 지오메트릭스 전공으로 유학을 오게 되고, 사실 여기 계시는 그 김홍국 교수님이 저보다 1년 먼저 이렇게 석사과정으로 그때 나와 있어서 제가 맨 처음에 유학 나왔을 때 김홍국 교수님이 인디애나폴리스로 라이드를 나와서 이렇게 기숙사로 데려다 줬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됐네요. Anyway,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2005년도에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되고, 이제 박사과정을 시작하면서 사실 자원공학, GIS 원격탐사 관련적으로 석사를 했었지만 이 지오메틱스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때 당시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오메틱스 엔지니어링이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살펴보면 The science of collection, analysis, interpretation of data, especially in instrumental data relating to Earth surface. 해서 지구와 관련된 어떤 데이터를 획득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반적으로 가리키는 걸 갖다가 지오메틱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요.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오메틱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면 첫 번째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페셜 데이터 어퀴지션에서 GPS라든지 원격 탐사 이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획득을 하고, 그 다음에 스페셜 데이터 모델링이라 그래서 그 획득된 데이터를 어떻게 모델링을 해서 지구 지표면상에 있는 특정 위치 정보로 변환을 해서 그런 것들을 데이터들을 만들어내는지, 이게 포인트 클라우드가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지구의 그 모양을 연구하시는 그 지오데시에 관련된 연구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라이다 같은 경우면은 그 옵티컬 영상 같은 경우면 정상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그렇게 획득된 데이터를 모델링하고 실제로 그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실제로 가장 최종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런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좀 더 효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학문이 지오메틱스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지오메틱스 엔지니어링을 보면 사실 되게 이 측량 카메라라든지 이런 그 측량 전문 장비들이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쪽 지오메틱스 엔지니어링에서 유일한 대안이었어요. 근데 문제점은 이런 장비들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이런 지금 그 비행기에서 찍는 측량용 카메라 같은 경우 보통 몇십억 단위로 가격이 나가니까 일반인들이 이런 기술들을 접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었죠. 근데 최근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카메라든지 비디오 카메라 같은 이런 플랫폼들이 가격도 저렴해지고 그 다음에 성능들이 향상이 되면서 이 지오메틱스 엔지니어링이 기존의 측량용 장비, 이렇게 비싼 장비들로만 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서 의외로 이런 저렴한 장비들을 가지고도 기존에 우리가 지오메틱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정보들을 어느 정도 그 퀄리티가 버금가는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그 원격 탐사 장비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찍기 위해서는 그 장비들을 싣고 움직일 수 있는 플랫폼들이 필요한데요. 기존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행기라든지 그다음에 큰 자동차라든지 헬리콥터, 배 같은 이런 정말 그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장비값도 너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입문하기 힘든 그런 요소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에도 카메라가 워낙 좋은 장비들 달려있죠. 요즘 스마트폰에 GPS, IMU 다 달려있죠. 무인항공기 요즘 워낙 핫하니까 무인항공기 자체도 가격도 워낙 싸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무인 unmanned ground vehicle 같은 경우에도 점점 더 이렇게 도입이 되면서 기존의 어떤 측량 장비들을 이용해서 지오메틱스 관련된 어떤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필요했었는데 요즘에는 여기 뭐 DJI 드론 같은 경우는 보면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대의 돈만 투자를 하면 기존에 몇십억 이상 들여서 만들어서 그 투자를 해서 그 데이터를 찍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기존 그 측량 장비들을 이용해서만 획득할 수 있던 그런 자료에 버금가는 데이터를 획득하게 되면서 이 지오메틱스 엔지니어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오메틱스 엔지니어링이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이라든지 농업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교통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된 이런 부분들과 결합되면서 지오메틱스 엔지니어링이 최근 들어서 아주 그 핫한 연구 분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오메틱스 엔지니어링 간단히 뭐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박사과정 유학을 나와서 열심히 이제 수업도 듣고 공부를 하고 하다가 제가 이제 2007년도, 사실은 이제 2006년도에 여기 사진에 보시는 멜바 크로포드라는 교수님이 UT 오스틴에서 교수님을 하시다가 퍼듀로 이렇게 리크루팅 돼서 오십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오시고 2007년도에 제가 연구를 같이 하기 시작하면서 제 박사 지도 교수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박사 때 연구했던 부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풀 웨이폼 라이다랑 하이퍼스펙트럴 데이터를 어떻게 데이터 퓨전할 건지,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이디멘셔널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얼라인 시키고 이런 하이디멘셔널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관련해서 뭐 매니폴드 러닝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디멘셔널 리덕션 테크닉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산림 구조들을 분석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박사를 연구를 수행했고요. 그때 당시에 또 제가 그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에 관심이 많아서 병렬 컴퓨팅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라이다 데이터를 조금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연구를 수행했었고요. 그래서 2011년도에 박사과정을 마치고 2011년부터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시카고에서 포닥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조금 더 그 산림과 관련된 분들과 조금 더 연구를 많이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여기 브라이언 피저너스키라고 퍼듀의 그 산림학과에 계시는 교수님인데 사운드스케이프라고 해서 소리를 녹음을 해가지고 그 소리를 분석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동물들의 어떤 다양한 종물들이 살고 있는지 그런 걸 분석하는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랑 같이 연구를 통해서 이 사운드를 통해서 동물들의 다양성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똑같은 지역을 라이다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해서 실제로 그 산림의 구조와 그 다음에 그 동물들의 그 생태 이런 거에도 관련된 그런 연구를 하는 부분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라이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3D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로 되어 있는데 이런 데이터 자체가 워낙 용량이 방대하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라이다 데이터들을 일반 사용들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라이다 허브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라이다 데이터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비주얼라이제이션 옆에 보시는 것처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뭐 추가적으로 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연구들을 제가 포닥을 하면서 진행을 했었고요. 2013년도에는 다시 퍼듀로 돌아와서 포닥을 진행하면서 그때 당시에 여기 있는 하이퍼스펙트럴 영상이랑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랜드 커버, 랜드 유스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런 쪽 부분도 연구를 했었고 제가 2013년도 마지막 끝날 때쯤에는 실제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퍼듀 대학교도 무인 항공기 프로그램을 이제 그 거기에 무인 항공기 플랫폼에 그러니까 초분광 영상 센서를 달아서 데이터를 찍을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려고 진행을 해서 여기 그림을 잘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서 계시는 얼마나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서 계시는 분이 크로포드 교수님이시고요. 여기 위에 있는 이 비행기가 우리가 뭐 손으로 들러서 날릴 수 있는 그런 정도 사이즈는 아니고 훨씬 큰 비행기인데 여기 안에 이제 실제로 보시면 여기 그 하이퍼스펙트럴 그 헤드월 카메라가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하고 그리고 이 사진에서 사실 실제로 보시면 여기 차 안에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저거든요. 그래서 이 차로 이렇게 운전해서 저 뒤쪽으로 쭉 가가지고 한 시속 100km까지 악셀을 밟으면 여기 있는 이쪽 분이 파일럿인데 그분이 이렇게 버튼을 딱 누르면 비행기가 이렇게 딱 테이크오프해서 날아가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근데 제가 2013년도까지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었고 결과적으로는 이 프로젝트가 이 플랫폼 자체로는 무인항공기를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획득하지
못했었어요. 실제로 이 플랫폼 자체가 한번 추락해가지고 한번 동체가 완전 다 파괴된 적도 있고 그래서 anyway, 그래서 2013년까지 제가 포드대학교에서 포닥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 한 장이 어떻게 보면 2007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제가 어떤 연구를 진행했는지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슬라이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14년도에 제가 아까 김홍국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텍사스 A&M 유니버시티 코퍼스 크리스티라고 이제 텍사스 A&M 유니버시티가 텍사스 전역에 13개 캠퍼스가 있는데요. 그중 그 메인 캠퍼스가 칼리지 스테이션에 있는 캠퍼스고 A&M 코퍼스 크리스티가 그 A&M 시스템에서 두 번째로 큰 학교였어요. 그래서 그 실제로 이 학교에서 홍보를 하기를 미국에 있는 학교 중에서 여기 지금 보시는 이 전체가 그 A&M 코퍼스 크리스티 학교 캠퍼스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학교 중에 유일하게 아일랜드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 캠퍼스라고 이렇게 학교에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사실 사이즈는 별로 그렇게 크진 않아요. 실제로 학생 수도 한 13,000명, 4,000명 그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학교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걸프 오브 멕시코, 걸프만 그 바다를 접해 있고 그래서 되게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처음에 제가 여기 인터뷰하러 갔을 때 이렇게 딱 가서 딱 느꼈던 점이 여기 되게 하와이랑 비슷하다. 여기 되게 남쪽에 있으니까 눈도 안 오고 겨울에도 항상 따뜻하고 그러니까 야자수 있고 막 그래서 되게 살기 좋은 도시인 것 같다. 그런 되게 좋은 느낌을 받고 2014년도에 제가 텍사스 A&M 코퍼스 크리스티에 처음으로 교수가 임용돼서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전까지는 어떤 다른 연구실에 속해서 연구를 진행하다가 이때 2014년도에 처음으로 내 자신만, 그러니까 제가 이끌어가는 연구실을 꾸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교수로 임명돼서 2014년도에 갔다가 진짜 어떤 쪽으로 연구를 진행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실제로 이제 박사과정하고 포닥하면서 진행했던 연구들이 원격 탄사 기반으로 해서 라이다, 뭐 디스크리트 리턴이라든지 FOF 다양한 형태의 라이다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그 산림과 관련된 그런 구조 분석된 그런 쪽을 했으니까 실제로 그것과 비슷한 관련된 연구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여기 A&M 코퍼스 크리스티 자체에는 산림학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어떤 새로운 그 연구 동료를 개발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임용되고 나서 보니까 여기 A&M 코퍼스 크리스티 자체가 실제로 미국의 FAA라고 그래서 이런 그 항공과 관련된 모든 그걸 담당하는 정부 관련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무인 항공기가 워낙 그때 당시에 이제 핫한 토픽으로 떠오르니까 미국 전체에 있는 학교들 아니면 뭐 연구 단체들 그런 데로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FAA에서 지원하는 그 UAV 연구 센터를 그 만들어 준다고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여기 텍사스 A&M 코퍼스 크리스티가 그때 당시에 거기 지원해가지고 미국 전체에서 딱 6개 고르는데 거기에 한 군데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이쪽으로 교수 부임돼서 오고 여기 보시면 론스타 UAS Center of Excellence of Innovation, Excellence and Innovation이라고 해서 실제로 FAA에서 펀딩을 주고 만든 무인 항공기 관련된 연구센터가 있으니까 나도 이렇게 무인 항공기와 관련된 어떤 연구를 진행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기 내가 지금 이제 부임돼서 온 학교 자체에 이런 관련된 어떻게 보면 그 정부기관에서 지원받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텍사스 A&M 하시면 A&M이라고 하면 A가 Agriculture를 의미하고요. M 자체가 Mechanical Engineering. 그래서 텍사스 A&M 학교 자체가 농업과 기계공학을 기반으로 처음 시작된 학교라서 농업 관련된 프로그램이 엄청 그 랭킹이 좋습니다. 미국 전역에서도. 그래서 실제로 내가 박사과정 때 했던 연구들 자체가 산림과 관련된 그런 거였으니까 만약에 무인 항공기, 원격 탐사 그런 기술들을 이용하고 제가 그 석사나, 그러니까 박사나 그 다음에 포닥 때 했던 것 자체가 나무가 얼마나 큰지 나무의 어떤 특성들을 뽑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했으면 사실은 농업에서 보는 농작물도 나무랑 별로 크게 별다를 게 없잖아요. 그래서 무인 항공기를 이용해서 훨씬 더 높은 해상도의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고 제가 산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슷한 방법론으로 적용하면 농업적으로
제가 좀 해볼 수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2015년도에 텍사스 A&M 애글라이프 리서치 센터랑 손을 잡고 무인 항공기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농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때 당시 제가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뭐 농업의 농자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제가 그 이후로 거의 한 5년 동안 이 농업 관련된 프로젝트만 주구장창하게 될 거라고는 그때 당시에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2015년도에 텍사스 A&M 애글라이프 리서치랑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무인 항공기를 농업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지 연구를 시작했고 그 뒤로 되게 다양한 연구를 수행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 이제 측량 전공이고 농업 관련된 쪽으로 해서 둘이 콜라보레이션해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쪽 그 관련된 거 모든 걸 다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되게 간단한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몇 가지 연구 분야만을 제가 그러니까 했던 그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부분만을 좀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거기 가기 전에 이제 여기 토목공학에 계시니까 농업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잘 이렇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제가 농업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중에서도 특히 같이 협업을 많이 했던 분들 중에 하나가 브리더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그 브리더라고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이제 여기는 또 그 제가 그 강아지 관련된 예를 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강아지 A종이 있고 다른 종이 있으면 두 개의 종을 교배시키면 이 두 개의 부모를 닮은 새로운 종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페어런츠라고 그러고 여기 칠드런이 나오면 이 종을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종을 개발하는 거를 갖다가 브리딩, 크로스 브리딩이라고 하는데 농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농업도 실제로 어떤 품종이 있으면 그 품종을 교배를 시켜서 그 특정 지역에 가장 특화된 품종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 브리더라고 하시는데 그 브리더들이 하시는 그 실제로 하는 그 연구 분야가 연구하는 게 알고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전 알고리즘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유전 알고리즘 관련돼서 한번 얘가 설명을 해보면 제가 실제로 그 컴퓨터한테 어떻게 하면 그네를 잘 탈 수 있는 잘 탈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한번 해본다고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왼쪽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상상하는 어떻게 하면 그네를 잘 탈 수 있는 거고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렇게 해서는 절대 그네를 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구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그네 타는 이런 그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시간 단위로 쪽쪽쪽쪽 잘게 쪼개서 사람이 앉을 때는 1, 사람이 일어설 때는 0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숫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렇게 하면 이 실제로 그네 타는 모션 자체를 그 숫자의 어떤 시퀀스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 처음에 그 첫 제너레이션에는 그냥 그 1, 0, 그러니까 1, 0, 1, 0를 갖다 그냥 랜덤하게 그냥 부여를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랜덤한 케이스들을 보고 그네를 타라고 시뮬레이션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면 어떤 애들은 높이 올라가고 어떤 애들은 낮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 높게 올라간 애들만 골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교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이렇게 절반은 엄마한테 따오고 절반은 아빠한테 따오고 그 다음에 뭐 유전 관련된 해가지고 뭐 뮤테이션 하고 돌연변이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교배를 시켜서 계속 쭉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첫 번째 제너레이션이고요. 좀 더 빨리 감아서 조금 더 진행하면 세 번째 제너레이션, 네 번째 제너레이션 쭉 진행을 해서 하다 보면 여덟 번째 제너레이션 보면 처음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그네를 타는 것처럼 보여요. 그걸 갖다가 이제 쭉 진행을 해서 열 번째 쭉쭉쭉 해가지고 어느 정도 반복을 하다 보면 실제로 제가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한 22번째 제너레이션 되니까 진짜 이제 좀 그네를 진짜 좀 타는 것 같죠? 그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그네를 제일 잘 탈 수 있는지 찾아볼 수 있는 그 유전 알고리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보면 파란색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떻게 하면 그네를 잘 탈 수 있는 방법인 거고 빨간색 같은 경우는 그 유전 알고리즘 통해서 가장 최적화됐다고 찾아낸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사실 빨간색을 보면 타는 게 되게 이상해 보이는데 실제로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방법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브리딩 하시는 분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씨앗,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품종 1번하고 품종 2번 씨앗이 있으면 그 두 개를 교배시켜서
퍼스트 제너레이션 만들고 그러게 되면 한 50개에서 100개 다른 종류가 그 조합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쭉 심어가지고 한 해가 수확을 하고 나면 수확량이 제일 높은 애들을 골라가지고 다시 또 크로스를 해서 세컨드 제너레이션 만들고 다시 여기에서 제일 잘 수확량이 높은 애들 골라가지고 또 크로스해서 만들고 쭉쭉쭉쭉쭉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제너레이션이 지속되면 거기에서 가장 품종, 그러니까 생산량이 높은 품종을 고를 수 있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개발된 품종을 갖다가 농부들한테 파는 걸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모델인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알겠지만 농업이라는 것 자체가 한번 필드에 심어가지고 결과를 알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하나의 품종을 개발하려면 미니멈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그 브리딩 하시는 분들은 10년 동안 그냥 이것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드에다 갖다 심고 수확하고 어떤 게 제일 수확량이 높은지 뭐 결정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크로스하고 다시 심고 계속 반복하는 식으로 설정을 그러니까 진행을 하는데 사실 이거 자체가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딱 이거를 조금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최대한 1년 안에 여러 번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봄에 심고 가을에 심어서 1년에 2번 수확을 할 수 있으면 그만큼 우리가 개발한 속도를 반으로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형이나 기후에 따라서 우리가 비의 양이라든지 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절할 수 없으니까 왼쪽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상이었고요. 만약에 그거를 조금 더 잘하고 싶다면 우리가 심는 그 품종의 양을 늘리면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수확량이 높은 애를 뽑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질 테니까 많이 심으면 되는데 문제는 많이 심으면 그 중에서 어떤 애가 좋은 애인지 찾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거의 지난 한 5, 6년 동안 텍사스에 있으면서 집중했던 부분은 뭐냐면 아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 품종을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애들이 수확량이 높은지를 실제로 우리가 가서 수확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쪽으로 수행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 쭉 넘어가고 실제로 여기 있는 목화밭인데요. 목화밭을 무인항공기로 찍어서 3D 모델링을 무인항공기로 찍어서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 거기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뽑아내서 실제로 브리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런 품종 개발할 수 있는지 관련된 연구를 하는 거를 제가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무인항공기로 이제 실제로 레버 제로 데이터 프로젝트에서 무인항공기로 데이터를 찍고 그거를 이제 SF 스트럭처 프롬 모션을 가지고 정사행성도 만들고 디지털 서피스 모델을 만들고 라이다 같은 경우는 포인트 클라우드도 만들고 실제로 이제 여기 다양한 여러 번 시즌에 통해서 데이터를 찍으면 이 정보들을 가지고 높이도 측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플랜트가 얼마나 큰지 그다음에 다양한 식생중 지수들을 뽑을 수 있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멀티 템포럴 어나리시스 수행을 하면 이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그런 뽑아낸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그 브리더 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연구를 만드는 쪽을 진행했었고 그 관련된 것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소개시켜주고 드리고 싶은 연구 분야가 여기 있는 노틸이라 그래서 실제로 그 농업 하시는 분들이 틸이라 그러면 틸리지의 약자인데요. 수확을 하고 나서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이렇게 예전에 그 소의 그 전기 같은 거 달아가지고 쭉 갈아엎듯이 그렇게 하는 걸 틸리지 한다고 그러고요. 틸이라고 그러고요. 노틸이라고 하면 흙을 갈아엎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걸 노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농업 연구하시는 분들은 틸리지 하는 것보다는 노틸 하는 게 훨씬 더 생산량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노틸을 추천을 하는데 여기 계시는 농부분들이 노틸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흙을 갈아엎지 않으면 그 자기 필드가 그러니까 깔끔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노틸을 하는데 이제 그 여기 연구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노틸 하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농부들한테 설명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는 잘 안 돼 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 이제 목화를 심으면 마치고요. T라고 돼 있는 건 틸리지고 N이라고 돼 있는 건 노틸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은 틸리지를 했고 여기 있는 부분은 노틸 했고 틸, 노틸, 틸, 노틸, 틸, 노틸 해가지고 반복을 하면 여기 있는 부분은 지난 10년간 계속 틸리지 한 거고 여기 있는 부분은 계속 10년간 틸리지를 안 한 필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틸, 노틸 관련된 거 해가지고 1년 거의 한 4달 5달 동안 열심히 목화를 길러서
이제 끝에 수학을 하고 보니까 아까 봤던 여기가 첫 번째 틸, 노틸이에요. 보면 노틸리지 한 개의 수확량이 더 높죠. 여기는 1300 정도 되는데 여기는 1400 파운드 킬로그램 정도 나왔으니까. 두 번째 페어를 보면 틸리지 한 거랑 노틸 한 거랑 거의 별로 차이가 없어요. 한 1370, 1360 정도니까. 세 번째는 보면 틸리지 한 거랑 노틸 한 거랑 보면 차이가 엄청 크죠. 네 번째도 보면 엄청 커요. 그렇게 해서 전체 에버리지를 내보면 컨벤셔널 틸리지 한 개, 노틸 한 거보다 수확량이 안 좋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는데, 이걸 이제 보통 이제 통계하시는 분들은 이게 과연 그 statistically significant 한지 무슨 아노바 테스트도 하고 뭐 t-테스트 하고 이렇게 돌려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significant 하지 않다고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런 정보들을 갖기 위해서 샘플 자체가 몇 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샘플 자체가 몇 개 안 되고 실제로 보시면 베리언스 값도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걸 통계로 돌려보면 이 두 개가 노틸이 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통계적으로 돌려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그런 결론들이 나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똑같은 필드 자체를 이제 그 농작물의 높이를 재는 사람들이 나가서 직접 재보니까 여기 보시면 매뉴얼 노틸이라고 돼 있죠. 파란색이 노틸이고 오렌지로 돼 있는 게 컨벤셔널 틸리지예요. 그러니까 컨벤셔널 틸리지가 더 높아야 되는데 보시면 별로 차이가 없어요. 첫 번째 페어, 두 번째 페어도 별로 차이가 없죠. 세 번째 페어 보면은 이게 파란색이 조금 더 높긴 하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진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똑같은 필드를 갖다가 무인 항공기를 가지고 측정을 해봤더니 높이를 측정해봤더니 첫 번째 페어는 보면 항상 노틸이 더 높죠. 두 번째 페어는 거의 비슷해요. 세 번째 페어도 노틸이 항상 높고 그다음에 네 번째 페어도 노틸이 항상 높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결과를 보면 우리가 봤던 이 그 수확량의 패턴과 그 다음에 실제로 필드에서 측정했던 사람이 측정한 값과 무인항공이 측정한 값을 보면 무인항공기로 측정한 값 자체가 실제로 우리가 수확했던 수확량과도 일치를 하고 그 다음에 훨씬 더 컨시스턴트하게 이런 결과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쪽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는 이제 무인항공기 데이터 자체가 사람이 측정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컨시스턴트하고 릴라이블하게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고 실제로 이제 그 정보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수확량을 예측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작물의 높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이즈라든지 볼륨이라든지 그 다음에 식생지수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갖다가 우리 머신러닝 모델에 집어넣고 실제로 우리가 각각 그 수확한 수확량이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무인 항공기로 측정한 어떤 정보들 가지고 이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는지 그런 모델을 만드는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 이제 아까 보시는 이 부분이 무인 항공기에서 뽑아진 정보값이고 여기 있는 일 프리딕션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냥 그러니까 그 뉴럴넷이에요. 뉴럴넷으로 모델링을 만들어 봤더니 여기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고 여기 있는 샘플들은 우리가 트레이닝 하는데 사용하지 않은 샘플들을 가지고 테스트했을 때 이게가 이제 실제로 X가 실제 수확량이고 Y가 그 트레인된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추측한 모델량을 봤을 때 실제로 이 원투원 라인과 아주 가까운 그리고 실제로 R스퀘어 값도 보면 한 0.9에 거의 버금가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를 저희가 논문으로 발표를 했고요. 실제로 이제 여기에 3단계 더 나가서 실제로 그 요즘 딥러닝해서 컨볼루션 네트워크 자체가 워낙 핫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스트럭처를 우리가 갖고 있던 아까 그런 정보에 적용하실 수 있을지 하고 했을 때 실제로 적용을 해본 결과 실제로 그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했을 때 아까 0.89 정도 됐었는데 그리고 트레이닝 데이터가 아까 여기 보시면 트레이닝 데이터의 R스퀘어 값이 한 0.93,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의 R스퀘어 값이 한 0.89 정도 됐는데 그 실제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로 트레이닝을 했을 때 보면 여기 트레이닝 데이터 R스퀘어 값은 거의 변함이 없지만 실제로 테스트 데이터 우리가 실제로 그 모델을 트레이닝 하는데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 했을 때 거의 이쪽 어떻게 보면 그 이 뉴럴넷 기반 그 모델이 할 수 있는 거의 최대 값에 도달을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무인항공기 데이터 자체가 워낙 용량 자체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무인항공기 데이터를 그 다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한 30분 그 정도만 날려도 뭐 한 10기가, 20기가 이상씩은 데이터를 쉽게 획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무인항공기 데이터가 자체가 용량이 워낙 커서 그런 용량이 큰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게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사실 이쪽 지오메틱스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이터를 다루는데 문제가 없지만 제가 콜라보레이션 하던 그 농업 관련된 분들은 뭐 원격 탐사가 뭔지도 모르고 정사형이 뭔지도 모르고 제가 정사영상 만들어서 이렇게 어디 서버에 올려서 보내드리면 그냥 그 다운받아가지고 파일 익스플로러에서 더블 클릭해가지고 윈도우 이미지 뷰어로 이렇게 오픈해보고 하시는 분들인데 파일 용량이 뭐 한 10기가 되는데 랩탑 자기 오픈하려고 하시는 그 랩탑의 메모리는 한 4기가밖에 안 되고 그러면 나 저보고 이메일 보내서 왜 클릭했는데 안 열린다고 막 그렇게 뭐 불평불만 하시는 분들 있고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가 되게 큰 이슈가 됐었어요. 저희 농업 관련된 부분 할 때.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전공 지식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실제로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프로세싱하고 그런 부분도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무인항공기 데이터 처리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한 1000장도 찍으면 여기 뭐 픽스포디라든지 에지 소프트에서 요즘은 메타쉐이프로 이름 바꿨는데 그런 소프트 이용해서 우리가 정사양산 만들고 그 다음에 서피스 모델 만들고 3포인트 컬러 만들고 그러면 한 10시간 이상씩은 간단하게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을지 해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지금 여기 퍼듀 자체에 있는 그 슈퍼컴퓨팅 센터에 있는 그 클러스터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패럴 프로세싱에서 조금 더 빨리 프로세싱 할 수 있는지 그런 관련된 연구도 수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을 조금 더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온라인 허브를 만든 그런 관련 연구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실제로 데몬스트레이션은 못하겠지만 실제로 텍사스 A&M에서 지난 6년간 획득한 데이터가 한 120테라바이트 정도 되거든요. 근데 120테라바이트 같은 거를 갖다가 일반 사용자가 관리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니까 실제로 그 일반 사용자들은 어떻게 데이터가 획득되고 분석하는지 그런 부분은 알 필요가 없고 실제로 그 웹 브라우저 하나만을 가지고도 이 뒤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이렇게 접근하고 분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플랫폼 만드는 관련된 그런 쪽으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다시 이제 이 슬라이드 돌아와서 보면 실제로 이제 제가 텍사스 A&M이랑 에그라이프랑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농업 관련된 연구를 수행을 하고 2019년도에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되게 큰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퍼듀 대학교에서 마침 그 지오메틱스 관련된 전공으로 교수를 뽑는다는 공고가 나와서 뭐 제가 당연히 제가 퍼듀에서 박사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제 꿈의 직장인 거죠. 그래서 지원했는데 운이 좋게도 이렇게 퍼듀 대학교에서 다시 교수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2019년부터는 퍼듀 대학교가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복귀를 해서는 이제 기존의 텍사스 A&M에 있을 때는 농업 관련된 그쪽 분야로 어떻게 보면 연구를 집중을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속해 있는 과 자체가 토목공학과니까 농업 관련된 것만으로는 제가 이제 계속 연구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그 연구 분야를 조금 더 다양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텍사스에 있는 동안에 농업 관련된 쪽으로 워낙 집중해서 연구를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퍼듀 대학교 자체가 그 농업 그 에그리컬처 앤 바이오로컬 엔지니어링 프로그램 자체가 미국 전체에서 1등이거든요. 그래서 워낙 농업 관련된 프로그램 자체가 크기도 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퍼듀에 와서도 농업 관련된 분들과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부분은 그 수수 관련된 질병을 그 디텍트하는 관련 연구인데요. 실제로 여기 그러니까 옥수수 밭에 질병이 발생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곳에 가서 무인 항공기를 정기적으로 찍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쭉 찍은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그 사각형으로 돼 있는 게 하나의 플랫이라 그래서 여기 있는 네 줄이 그 각각 다른 품종인 거예요. 그래서 각각 다른 품종에 각각 다른 처리를 해가지고 어떤 품종과 어떤 처리가 그 질병에 제일 잘 저항하는지 그런 것들을 규명하는 연구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 그걸 측정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희 그룹은 실제로 이거를 무인항공기 데이터를 찍어서 분석을 해서 그러면 실제 그 필드에서
그러니까 질병에 관련 저항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을 한 값을 무인 항공기 관련된 정보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잘 그 예측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관련된 그 기계 학습 모델을 만드는 그런 연구를 수행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논문 서미션이 돼 있는 상태인데 제가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가는 않겠지만 아까 그 일드 그 생산량 예측하는 거와 비슷한 거로 여기는 한 지역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고 실제로 그 트레이닝된 모델을 완전히 새로운 다른 지역에 적용시켜 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X축이 실제로 필드에서 측정한 값이고 Y축이 그 기계 학습을 통해서 예측된 값인데 어느 정도 이 1대1 라인에 맞게 좀 그 예측이 되는 거를 살펴볼 수 있었고요. 다른 쪽 하나는 제가 이제 토목공학과에 속해 있으니까 이 지금 토목공학과 안에 아까 김홍욱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뭐 지오텍 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구조하시는 분도 있고, 환경하시는 분들, 교통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재료하시는 분들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토목공학과 안에서 어떤 좀 그 협업 콜라보레이션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그 머티리얼 하시는 그쪽 분들과 지금 연구 새로 한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이웨이 컨스트럭션 하게 되면 보통 여기 미국은 그 하이웨이 컨스트럭션 하고 나서 아스팔트 코어를 뽑아냅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기계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코어를 뽑아내면 실제로 이 코어를 뽑아내가지고 이 코어를 살펴봐서 우리가 시방스들을 잘 시공이 됐는지 그 다음에 어떤 그 믹스처를 사용하도록 우리가 딱 주문했는데 그것처럼 잘 됐는지 그거를 갖다가 이제 확인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방식으로는 그걸 갖다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고, 여기 레이어가 뭐 10cm로 확인이 됐는데 10cm 잘 됐네. 여기 딱 줄자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cm, 20cm 딱딱딱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매뉴얼하게 확인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건데 여기 실제로 근접 사진 측량 기술을 이용해가지고요. 여기 이렇게 사진을 삥 돌아가면서 찍고 이 찍어진 사진들을 가지고 3차원 모델을 만들어내고 실제로 그거를 이렇게 평면화, 정사 형상은 아니지만 이렇게 여기 원통으로 돼 있는 거를 이렇게 보면 딱 잘라서 이렇게 평평하게 펴는 것처럼 만들어서 실제로 그 평면 그 스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실제로 이 이미지를 통해서 이 각각 레이어를 자동으로 디텍트 해내고 여기 보시면 빨간색 라인으로 돼 있는 게 저희 그 연구실에서 개발된 그 알고리즘으로 레이어를 디텍션 해낸 거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레이어 thickness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레이어가 분리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바이너리 이미지를 통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여기 있는 각각 그래블들을 찾아내고 그 그래블 사이즈를 통해서 실제로 이 각각 레이어가 시방서에 요청된 대로 잘 시행됐는지 자동적으로 평가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쪽 관련된 연구도 수행을 하고 있고요. 다른 쪽 한쪽은 실제로 이제 제가 이 퍼드에 있을 동안에 그 산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많이 했었으니까 실제로 이제 그쪽으로도 계속 연구를 수행하고 싶어서 최근 나사에서 라이다 관련된 그 위성을 쏘아올린 게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다이라 그래서 이거는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에 달려있는 그 라이다 센서인데요. 풀웨이폼 센서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풀웨이폼 같은 경우에는 그 피크 관련된 그 3포인트 클라우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리턴 웨이브폼 자체를 이렇게 디지타이션 해가지고 실제로 웨이브폼이 비추고 있는 지역에 대한 그 버티컬 스트럭처를 조금 더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그런 센서입니다. 그래서 제다이라고 해서 그 ISS 달려 있는 그 풀 웨이브폼 라이다 데이터가 지금 계속 획득이 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ISAT2라고 해서 이거는 나사에서 다시 2018년도에 쌓아올린 라이다 시스템인데요. 여기는 포톤 카운팅 라이다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그 타임 오브 플라이트 기반 라이다보다도 훨씬 더 높은 프리퀀시로 데이터를 찍을 수 있는 그런 라이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지도상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ISAT2가 스캐닝하고 지나간 그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그 Y축 자체가 그 높이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 부분으로부터 화면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방향으로 높이 값을 측정한 값들이 여기 있는 파란색 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란색 점 자체가 ISA2에서 획득된 포톤 카운팅 라이다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옥수수밭이에요. 옥수수밭. 그리고 여기는 나무가 있으니까 높이가 훨씬 더 높죠. 그 다음에 여기는 파킹랏이니까 여기 쭉 비어 있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 빨간색 라인이
그 땅의 높이고요. 보시면 여기 옥수수의 높이 값도 이 그 그래프들 잘 보면은 이 아이셋 툴을 통해서 잘 그 측정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높이 값을 여기에 보이는 이 높이 값을 측정하면 그게 옥수수의 높이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연구실에서 기존의 아이셋 2 같은 경우에는 이런 농작물 관련된 쪽이라기보다는 이런 산림 관련된 쪽 그쪽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를 측정할 쪽으로 많이 사용됐었는데요. 어떤 농작물 관련된 쪽으로 활용됐는지 그런 부분하고 실제로 최근에 나사 쪽에 그 제안서를 제출해서 지금 하게 된 연구인데 여기 이 다이어그램 보시면 실제로 랜셋이나 센티넬과처럼 그 옵티컬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글로벌 스케일 데이터가 획득되는데 이런 데이터들은 실제로 이런 어떤 구조적인 정보들은 획득하지 않고 스펙트럴 인포메이션으로 획득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스페이스본 라이다 시스템 자체를 이용하면 이런 높이 정보들의 값들을 뽑아낼 수 있으니까 이런 스페이스본 라이다 데이터에서 뽑아진 높이 정보들의 값을 가지고 트레이닝 데이터로 활용을 하고 실제로 이런 스펙트럴 인포메이션 자체를 인풋 데이터로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페이스본 라이다는 스캐닝이 아니라 그냥 프로파일링 시스템이라서 여기 지나가시면 보는 것처럼 이 라인 쪽 방향만 높이 값을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높이 값이 없으니까 이런 이 그 프로파일링 라이다 시스템에서 획득된 높이 정보를 가지고 이런 그 스펙트럴 인포메이션을 이용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을 해서 실제로 어떤 그 식생 구조와 관련된 컨티뉴어스한 맵들을 뽑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운드스케이프를 통해서 어떤 동물의 생태계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연구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 분야로는 이제 빌딩 풋프린트 익스트랙션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미국은 워낙 땅덩이가 높다 보니까 그 건물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년 항공 영상을 찍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4년, 5년 주기로 라이다 데이터를 주 전체를 다 찍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RGB 항공 영상하고 그 다음에 라이다를 처리해서 얻어진 어떤 다양한 부가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빌딩 풋프린트를 뽑아낼 수 있을지 그런 관련된 부분을 연구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빌딩 풋프린트 같은 경우도 트레이닝 데이터가 되게 구하기가 힘든데 여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픈 스트리트 맵이라고 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그냥 취미생활로 자기 동네 가가지고 빌딩이 어떻게 있는지 디지털이션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픈 스트리트 맵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 데이터가 있긴 한데 그 데이터 자체가 어떤 경우에는 정확하지도 않고 어떤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그젬플 같은 거 보면 여기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들은 건물이 있는데 사람들이 디지털이션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인컴플리트한 샘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빌딩 풋프린트 익스트랙션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트레이닝 시킬 수 있을지 그런 부분과 관련된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그 발표를 마무리 지으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그림에 보시는 이분이 지금은 잘리셨는데 브라이언이라고 그래서 인텔 CEO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2018년도였나 17년도에 그 무인 항공기 관련된 되게 큰 컨퍼런스가 있어서 갔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기조연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셨던 그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Data is the new oil.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요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3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뭐 증기기관이 발견되고 뭐 농사가 시작되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에게 어떤 되게 큰 변화를 가져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 그 4차 산업혁명에서는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되게 큰 어떤 새로운 산업혁명을 가져오는 큰 계기가 될 것이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집도 다 무슨 다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고 다 누구나 다 핸드폰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다양하게 뭐 센서라든지 게임 관련된 정보들 다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정보를 다양하게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지오메트리스 관련된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다양한 그 데이터를 찍을 수 있는 플랫폼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무인항공기인데 무인항공기 자체가 여기 이제 농작물 관련된 예를 든 건데 농작물 자체가 데이터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무인항공기 자체가 쭉 지나가면서 이런 데이터들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베스팅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비들을 정말 대량으로 그 다음에 정확하게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지오메틱스가 앞으로 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히려 뽑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오일을 처리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오일을 뽑아낸다고 그래서 그 우리에게 유용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하신 것처럼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이렇게 쭉 있는데 데이터 뽑아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잘 그 데이터를 가공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를 어떻게 정리하고 싶냐면 우리 그러니까 지오스페셜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그 학문 분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그 석유 산업과 되게 비슷한 좀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석유 산업 같은 경우에 이게 실제로 우리가 석유를 뽑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갖다가 어떻게 운반을 해서 정유 공장을 통해서 되고 그거를 분산시키고 최종적으로 어떤 우리가 실제로 어떤 최종 사용할 수 있는 프로덕트를 어떻게 개발하는지가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그 막힘없이 잘 흐를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오메트릭스 엔지니어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런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그러니까 기름을 뽑아내고 어떻게 가공을 하고 그거를 쭉 처리를 해서 우리 최종 사용자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만드는데 지오메트릭스 엔지니어링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떤 공간 정보와 관련된 데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연구실의 앞으로 비전인데요. 빅 지오스페셜 데이터, 무인 항공기라든지 그다음에 위성 영상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요즘에는 이렇게 빅 지오스페셜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갖춰져 있고 그리고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에서 실제로 복잡한 데이터들을 빠른 시간 안에 얼마나 잘 처리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 드리븐 AI 모델.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던 어떤 기계 학습들은 우리가 그 알고리즘에 치우쳤던 반면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복잡한 알고리즘보다는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의 퀄리티만 좋으면 아무리 간단한 기계 학습 모델이라도 복잡한 기계 학습 모델만큼 정확한 결과물을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들 기반으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저희 연구실 지오스페셜 데이터 사이언스 랩이 여기에서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게 제 연구실의 큰 비전입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온라인이니까 제가 여러분들 대표해서 박수를 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그 커리어의 여정까지 포함해서 이런 지오메틱스 전반에 대한 하셨던 연구를 쭉 훑어주시니까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특히 뭐 농업뿐만 아니라 최근 하시는 토목 관련된 또 여기 또 청중들이 토목과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죠. 또 그런 부분들 코를 뜬다든지 또 그런 그 다른 부분이랑 스트럭처 빌딩 디텍션 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특히 조금 더 와닿았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그 재밌게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여러분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좀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강제로 우리 랩실 학생부터 백승일 학생 질문 하나 해주십시오. 백승일 학생 듣고 있나요? 마이크가 안 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마이크가 안 됩니까? 마이크가 없어 채팅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채팅으로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백승일입니다. 발표해 주신 내용 중 UAS 이용하여 다분과 영상을 처리하는 부분에서 질의가 있습니다. 하셨네요. 네. 저도 레드 엣지로 촬영된 다분광 영상을 포토스캔으로 처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포토스캔 내부에서도 다분광 영상 전 처리를 해주는데 들어오는 자세가 안정적이지 않아
촬영 시마다 센서의 관측각이 바뀌어 BRDF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러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처리를 수행하고 영상을 분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제가 연구를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어떤 캘리브레이션 그쪽보다는 그 이후로 조금 집중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크게 이렇게 제가 집중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지금까지 그 다양한 그 다분광 영상 센서를 활용해 본 경험에 의하면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정확하게 하는 거는 캘리브레이션 그 타겟을 현장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고도를 높여서 찍고자 하는 지역에 한 번에 모든 그 촬영 값들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로 영상을 찍어서 그 캘리브레이션 패널 정보값과 그 다음에 스펙트럼에 띄는 정보를 찍어가지고 하면 좋은데, 사실 무인항공기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저고도로 날려서 되게 고해상도로 찍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찍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무인항공기의 장점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여러 가지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 이쪽 노후 관련된 쪽에서 찍다 보면 아무리 그 센서 그 파는 업체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어떤 절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날리기 전에 자기네들 패널 찍고 그 다음에 찍은 다음에 다시 착륙한 다음에 다시 찍고 그렇게 해서 뭐 처리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중간에 어떤 그 라이팅 컨디션이 바뀌면 그런 부분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플랫폼 자체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자세가 변하기 때문에 그런 그 선라이트 센서 자체에 들어오는 값들 자체의 변화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제가 알기로는 그 레드지 그 카메라도 처음에 그 선라이트 센서가 버전 1이 있고 그 다음번에 버전 2가 나와서 그 들어오는 값들이 있는 그 센서 자체가, 그러니까 그 한 방향으로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향으로 보도록 설치가 돼서 그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뭐 할 수 있다고 하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면 컴프로마이즈를 했냐면, 그냥 최대한 날씨 좋은 날, 그리고 바람이 없는 날 찍는 게 가장 큰 정답인 것 같고, 그렇게 날씨가 사실 그렇게 조금 변덕을 부리면 이렇게 무인항공기라는 시스템 자체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특별한 해결책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대답이 됐습니까? 백승일 학생? 네, 감사합니다라고 타입을 해주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편하게 뭐 마이크를 키시고 하셔도 되고요.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저희끼리니까요. 편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고수윤 학생 질문 있나요? 고수윤 학생? 마이크 없어요? 네,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마이크가 없어서 네, 채팅창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분들도 이거 채팅 기다리는 시간에 질문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은 채팅이나 마이크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주시는 중간에 그 혹시 토목공학과 그 학생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부산대학교에? 저희가 이제 학부생은 한 학년에 80명씩 있고요. 그러니까 곱하기 4해서 320명, 복학생까지 해서 조금 뭐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 대학원생은 글쎄요,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2, 30명 수준이지 않을까? 3, 40명 되려나? 네, 석박사 해서. 그래도 다 합치면 한 400명 안팎 네,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되겠죠. 네네네. 박사후 연구원들도 좀 있고요. 저희가 이제 BK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있는 포닥들도 계시고요. 지금 여기 줌에 접속해 계신 박사후 과장분들, 연수원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질문이 RS 부분에서 라이다 장비를 이용해서 관측 대상지의 높이를 촬영하고 센티넬 등의 스펙트럴 정보를 접목시켜 동식물 상태를 연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라이다의 높이와 스펙트럴 정보들이 어떠한 관계로 연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거 저도 좀 궁금했었는데 그 영상을 확장시키는 부분에 대한 네. 질문인 것 같아요. 네네. 좀 궁금하네요, 저도. 지금 그러니까 연구를 진행한 건 아니고요. 앞으로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제안서를 써서 지금 며칠 전에 그게 지금 선정이 됐다고 연락을 받아서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축하드립니다. 상황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 데이터 드리븐 그 기계 학습,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 기계 학습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쪽이라서 실제로 그 충분한 양의 그런 트레이닝 데이터만 확보만 될 수 있다면 실제로 그 옵티컬 영상 자체가 그 어떤 높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지 않지만 그리고 실제로 산림 같은 경우에는 높이 값이 급격하게 변하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1년 이내에 뭐 몇십 미터씩 자라진 않으니까 실제로 그 옵티컬 영상에 대한 값 자체가 한 어떤 시기에 대해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각각 시즌에 따라서 들어오는 시계열 자료 플러스 그 다음에 스펙트럴 인포메이션 그런 자료들이 실제로 높이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데이터 드리븐 머신러닝 기반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어떤 그런 상관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을 해서 그거를 이제 실제로 그 동식물 생태 관련된 연구 부분에 적용시켜 보는 게 지금 아이디어고요. 아직은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 정확히 지금은 답변 드리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제 하실 연구 네, 내용이었군요. 네, 네, 저도 하셨던 건지 잘 분간이 안 됐었는데 네, 나중에 또 결과가 나오면 또 다시 한번 모셔서 또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제가 지금 이제 저희 랩실 학생들을 강제로 질문을 이제 할당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도 임태훈 학생 질문해 주세요. 임태훈 학생 끝나고 다른 분들도 질문해 주세요. 편안하게. 이거 뭐 순서가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지금 너무 썰렁해질까봐 제가 강제로 시키는 거지. 네, 주로 사용하시는 UAV와 광학 센서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연구실은 거의 DJI 플랫폼을 거의 그 일관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거의 지금까지 나온 DJI 플랫폼은 다 사용하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DJI 2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DJI 3, 4, 그다음에 4 프로, 그다음에 요즘은 DJI 팬텀 4 RTK를 RGB 플랫폼으로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멀티스펙터 같은 게 DJI 4 팬텀 4 멀티스펙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새로 지금 추가하고 있는 쪽은 기존의 그 라이다랑 하이퍼스펙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연구실에서 운영을 하는 건 아니고 같은 과에 있는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건데 그분들은 매트릭스 600에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벨로다인 아니면 리걸 스캐너 사용을 해서 라이다 하고 하이퍼스펙터 같은 경우에는 헤드월사에서 그 수요랑 비니어 센서 다 합쳐져 있는 그쪽으로 해서 플랫폼을 개발하시고 저는 이제 최근에 조금 추가하려고 하는 쪽은 DJI Matrix 300 RTK에 그다음에 그 고해상도 RGB 카메라에서의 그 P1이라고 새로 나오는 그거에 그다음에 L1에서 그 라이다랑 그 RGB 추가되는 그쪽으로 지금 올해 상반기에 더 추가해서 데이터 획득을 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실에도 300이 있어서 그 연구 결과들을 또 수시로 이렇게 좀 공유하고 이러면은 되게 네.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랩 입장에서. 네네.
그리고 지금 그 DJI 팬텀 4 멀티스펙트럴 같은 경우에는 거기 DJI 사에서도 자기네들이 레드메틱 캘리브레이션 자체로 한다 그러는데 제가 아무리 그쪽 소프트웨어 사용해봐서 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네. 사실은 그 마이크로센스에서 그 레드메틱 캘리브레이션 하는 쪽으로 관련해서 오픈 소스로 올려놓은 그 소스 코드가 있어서 제 연구실 원들이랑 같이 진행을 해가지고 그 DJI 팬텀 멀티 스펙트럴 레드메틱 캘리브레이션 하는 소프트웨어를 지금 오픈 소스로 GitHub에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아직 뭐 아, 100% 안정적으로 작동하지는 않아서 또 이렇게 지금까지 사용해본 결과로는 로컬 룬에 가까운 시기에 그 다음에 어떤 날씨가 그렇게 크게 뭐 변덕스럽지 않은 이상은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긴 한데 그 윈도우에서 벗어나면 조금 아직까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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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지준하 박사님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 UAV 또 많이 쓰시니까 또 궁금한 게 있을 것 예, 같아요. 그 질문이 있어요. 있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그 UAV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이제 높이 정보 뭐 캐노피 하이트 같은 거를 이제 추출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높이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는지 좀 일단 그게 궁금하고 예, 일단 그게 궁금합니다. 그 사실 이제 그쪽 뭐라 그러죠? 그 에러 관련된 그쪽으로 이미 나와 있는 논문들 보면 그러니까 높이 값들이 대부분 많이 좌우하는 게 GPS 정확도에 따라서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냥 그 RTK GPS 사용해서 그냥 일반 GPS 말고 사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카메라의 내부 표정 요소랑 그다음 외부 표정 요소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다고 가정을 하면 대략 한 2cm 정도, 2, 3cm 정도의 정확도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제 그거는 완전히 오픈된 필드에서 완전히 딱 그 고정된 어떤 물체에 대한 높이 값을 측정할 때 그런 정확도를 말하는 거고 사실 이제 농업적으로 사실 활용이 되면 이 스트럭처 프로모션 자체가 우리가 하나의 물체를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분석을 해서 높이 정보값을 알고자 하는 건데 그 농작물 자체가 가만히 있진 않잖아요, 항상. 항상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농작물과 관련된 높이 정보 정확도를 생각하면 그보다 훨씬 더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농업 관련된 연구하시는 분들이 높이 측정하는 걸 보면 정말 되게 원시적으로 측정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딱 해서 막대기 하나 딱 들고 가가지고 여기는 인치 쓰니까 높이 측정을 하면 10인치랑 11인치 사이 중간은 없는 거예요. 딱 봐가지고 10인치면 10인치고 11인치면 11인치니까 그 2.54cm잖아요. 그 단위가 그 정도 단위인 거고 어떤 사람은 위에서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밑에서 보고 이렇게 옆으로 기울었는지 우리 서빙 할 때는 이렇게 레벨링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레벨링도 안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생각하는 높이 정확도는 그러니까 사실 전 이제 농업적으로 콜라보레이션 하면서 되게 이렇게 의아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되게 이 농업 쪽을 하신 연구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땅에서 측정한 높이값이 UAB로 측정한 높이값이랑 안 맞는다고 불평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가정은 뭐냐면 자기가 땅에서 측정한 높이값이 완전히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사실이 아닌데 자기가 측정한 값이 뭐 한 10cm, 20cm 이상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을 텐데 자기가 측정한 값은 무조건 정확한 값이고 그 정확한 값을 무인항공에 매치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 이제 이해가 없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고 무인항공기에 다 쓸데없는 기술이라고 이렇게 막 약간 좀 폄하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좀 너무 이야기가 사이드로 갔는데 정확도로 하면 완전히 아이디어란 케이스에서는 그러니까 XY 값은 훨씬 더 정확한 것 같고요. 그건 이제 해상도에 따라 공간 해상도에 따라 다르니까 높이 값은 제일 아이디어한 상태에서 한 2, 3cm 정도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아까도 뭐 질문이 나왔었는데 그 멀티 스펙트럴 영상하고 아이스셋 2에서 나온 그 높이 정보랑 뭔가 그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 스펙트럴 정보로부터 높이 값을 추출을 하는 모델을 이제 개발을 하실 예정이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연구가 뭐 멀티 스펙트럴 데이터는 아니고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수동 마이크로파 자료와 이제 레이다나 라이다를 이용을 한 그 얼음의 높이 정보 네.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네. 이제 뭐 북극 전체에 대한 이제 바다 얼음 해빙에 네. 대한 이제 높이 값을 이제 산출하는 모델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진짜 뭐 이제 머신러닝 측면에서 보면은 모델만 잘 데이터가 좋고 모델만 잘 선정이 돼서 뭐 제대로 트레이닝 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는 비교적 좋은 결과가 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사이언티픽한 논문화를 하려면은 분명 이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그 해빙에 대한 뭐 해빙이나 뭐 이런 베지테이션에 대한 이제 사이언티픽한 연구를 이제 과거부터 했던 사람들 입장을 보면은 야 그게 이제 진짜 물리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냐 네네. 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네. 네,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저도 100% 동감합니다. 사실 이제 처음으로 제가 농업 관련된 쪽으로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벽들을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땅에서 측정한 값이 정확한데 무인한 공기가 그 값이랑 다르면 그거를 갖다가 무조건 자기가 한 값이 맞는데 왜 너는 그게 안 맞는데 그게 된다고 하냐 그렇게 약간 따지듯이 하는 분들도 있고 사실 그렇게 농업 관련된 쪽으로 해서 이렇게 되게 큰 펀딩 받고 연구 진행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막 그래서 뭐 자기가 뭐 측정한 값들이 높이 측정한 값이 뭐 기존 방법에 비해서 2% 향상됐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 2%를 실제 높이 유닛으로 환산해 보면 한 2mm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자기가 측정한 높이 측정값이 2mm 단위로 측정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측정한 그 제한한 방법에 의하면 기존 방법보다 2mm 향상된다고 하면 되게 적은 것 같으니까 그걸 퍼센티지로 환산해가지고 2%로 환산을 해서 그게 훨씬 더 정확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그냥 되게 이름 없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분야에서 그래도 나름 알려져 있는 유명하신 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건 아닌데요 라고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서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공통된 고민인가 보네요. 네. 그리고 사실 아까 지진호 박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되게 그냥 간단하게 높이 정보를 뽑아내고 그걸 갖다 이렇게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 높이 정보를 뽑아내는 게 사실은 간단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얘는 그 인디애나 데이터를 보여드린 거라서 인디애나 주 전체 라이다 데이터가 있으니까 땅의 높이가 어디 있는지 알지만 그냥 스페이스본 라이다 데이터만 가지고 그 땅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높이 값을 뽑아낸다는 것 자체가 되게 훨씬 챌린징한 프로그램이라서 그거와 관련된 그 부분, 그러니까 땅의 높이가 어디고 그 다음에 실제로 거기로부터 농작물이나 나무의 높이가 어디인지 그런 부분을 찾아내는 쪽으로도 저희 쪽 그 지오메트릭스 연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아직 좀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고 나더라도 실제로 이제 그런 데이터가 획득이 되면 실제로 지금 제가 세우고 있는 가설은 데이터의 양과 퀄리티만 충분하다면 스펙트럴 정보를 이용해서도 높이 값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사실 해봐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불확실성이 있어서 사실 제안서가 당선되긴 했지만 사실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앞서기도 해서 뭐 경험상 얘기하자면 아이스셋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아이스셋도 그게 뭐지? 풋프린트가 그러니까 멀티스펙에 비하면 꽤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이셋 1은 되게 컸었는데요. 한 70m 그리고 실제로 그 풋프린트 사이 거리가 한 150m 이상 됐었는데 아이셋 2 되면서 포톤 카운팅으로 바뀌면서 훨씬 작아졌어요. 훨씬 작아지고 그 다음에 along track distance 그 포인트 그 덴시티도 훨씬 높아져서 그러니까 그런 그 포인트 덴시티적인 측면에서는 아이셋 1보다 훨씬 좋은데 그 아이셋 1이랑 마찬가지로 프로파일링 라이다 시스템이라서 스캐닝 모션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멀티빔이거든요. 그래서 6개 빔이 이렇게 쭉 훑고 지나가면서 그 빔하고 빔 사이 중간에는 높이값 정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비어있는 부분들을 옵티컬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채워넣을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그 프로페셔널로 해서 했더니 맥시멈이 1시간 45분이었는데 지금 1시간 45분이 딱 됐거든요. 안 끊기는 걸 보니까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갑자기 끊기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더 오히려 또 반대의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희 그 집안 치마 이제 부산은 항이 있으니까 네네. 부산항이 치마가 많이 되거든요. 그쪽에. 그래서 뭐 1m, 2m 이렇게 되기도 해요, 치마가. 그래서 네네. 그거를 이제 드론으로 봐줄 수 있겠냐라는 요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3에서 5 이렇게 전처리 잘 하면은 그 정도 광학으로 했을 때 네. 하고 라이다도 그렇게 막 엄청 높아지지는 않더라고요. 그 네. 정밀도가. 네네. 근데 치마라는 게 서서히 진행되니까 네네. 진짜 치마를 자세히 보고 싶은 사람들 밀리미터 단위로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음. 그런 건 드론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러니까 드론으로 안 된다기보다는 광학이나 라이다로 안 되니까. 근데 또 오히려 거꾸로 이제 요즘 우리 국내 같은 경우 드론을 막 쓰다 보니까 그런 것도 당연히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밀리미터로 네. 볼 수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네. 제가 막 안 된다라고 말 안 하면 그걸로 막 기회까지 할 정도로 네네. 또 그런 무지의 어떤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무지가 양쪽으로 가는 거죠. 엄청 네.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네네. 또는 뭐 되게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제 지오메틱스 하는 사람들이 딱 그게 얼마다라는 거를 그 딱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 네.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시니까 플로어에서 청중에서 또 다른 박사님들도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채팅이나 뭐 목소리로 하셔도 되고 네 후세인도 들어와 있는데 후세인도 뭐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예. 네, 질문이 이제 다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 지금 미국은 이제 저녁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9시 17분이 돼가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뭐 오늘 하루 피곤하셨을 텐데 또 시간 따로 내서 이렇게 세미나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예, 다음에 또 그 오늘도 뭐 그 계획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주기적으로 한번 모시고 이런 걸 듣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정 교수님 많이 오래 알아왔지만 이런 거 들으니까 이렇게 뭐 세세하게 어떤 걸 하고 계셨는지는 잘 몰랐었던 게 있는데 이렇게 좀 교류를 하니까 알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극지연에 이제 유준하 박사님도 참여해 주셨고 서로 이렇게 또 토목과 베이스 연구들을 공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방을 해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